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의 6월 30일 이후부터 은행 배당 및 자사주 매입 확대를 허용을 했다라는 소식과 연준 부의장이 1.9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안도감을 좀 많이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국내 소식으로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의 리밸런싱을 결론을 내지 못해서 4월로 넘어갔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중국에는 은행보험관리위원회가 건전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확대할 것을 촉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추이가 92달러 정도에서 마감을 해줬는데요. 독일의 경제지표 호조와 유로화의 반등,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도 불구하고 유럽 내 질병의 확산 우려와 미국의 경제지표의 양호화 흐름에 영향을 좀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가 추이가 60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후타 반군의 사우디 석유 시설 발사체 공격 및 수에즈 운항의 차질 예상으로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인도의 질병 확산에 대한 수요 감소 우려로 인해서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일본의 미쓰이 스미토모 신탁의 일본의 최초 토크나 증권 발행 판매가 진행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여기서 블록체인을 통해 채권을 소분해 기존의 대규모 투자자에게 국한되어 있는 ABS 소유권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분할할 수 있다라는 게 신탁 측의 설명이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더 허브 창업자가 NFT 가격 이더로 책정, 이더는 이미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으로 2.0의 예치 자산이 360만 이더를 돌파했다라는 소식과 댄라이버가 이더 커뮤니티의 신규 거버넌스 애던어스를 관련된 로드맵에 대한 제안이 나왔다라는 소식이 나와 줌으로써 이오스가 소폭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유니스왑이 일일 발생 트랜잭션 수수료가 480만 달러 비트를 추월했다라는 내용이 나온 소식이 있었고요. 저스틴 선이 저스트 NFT 펀드 정식 설립을 하겠다. 저스트와 선 이 토큰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힘을 많이 실을지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 결국에는 NFT를 갖다 붙이는 효과로 저스트에 대한 수요를 계속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을 좀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디파이 프로토콜 예치 자산이 790억 달러가 됐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여기에서 주도했던 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던 BSC 성장이 꼽힌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다라고 해도 BSC 기반에 있는 디앱들에 대한 성장폭이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이하 위험한 거 투자할 바에는 BSC 기반의 디앱 쪽에 좀 집중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드리 점이 있었고 암호화폐 거래소 스테이블 코인 보유액의 사상 최대 100억 달러 정도 넘어서면서 최고치를 달아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드 베켈럽이 15일간에 약 1.2억 개 XRP를 현금화 정황이 또 포착이 됐다. 즉 제드가 한 번, 두 번 이런 게 아니죠. 원래 해왔던 행동을 그대로 이행에 옮기고 있다라는 측면이고 오히려 이렇게 판매가 계속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 스텔라는 오히려 또 좋은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USDC의 영향이 이제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효과로 좀 반등을 보여주었다.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비자가 자사 결제 네트워크에서 USDC 지원, 크립토닷컴에 참여가 있다. 그러니까 USDC 지원이 되면서 더욱더 활용적인 측면 활성화 부분, 확장판이 되는 부분이 커진다라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퀘어 CFO가 장기 비트코인을 보유할 예정이다. 누가 먼저 이야기를 했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앨런 머스크 형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스퀘어 형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CFO가 포브스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CFO 또한 결제를 맡는 입장이다 보니까 스퀘어에 뭐 당연히 큰형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그렇게 가져가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의 본인들의 사업 구도에 어떻게 보면 가장 미래지향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 지금 플랫폼을 키워 나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중에 비트코인을 꾸준하게 가지고 가야지만 사업이 또 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좋은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스팀이 모의 비트코인 채굴 게임을 출시를 하면서 스팀과 하이브가 또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SEC 소송 리플에 치명타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AMB 크립토에 따르면 호금 변호사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치명타 타격은 오진 않을 것 같다. 그러면서 SEC와 암호화폐 기업 간의 소송 중 최악의 사건은 킥 판례라고 집었다. 킥은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아서 뒤지게 두들겨 맞았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벌금도 받기도 했다. 즉 이번 사태도 합의로 아마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합의 부분이 어느 구상도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뭐 단순 합의금에 끝일 것이냐, 에스크로 물량까지 정리를 하라고 할 것이냐에 따라서 좀 이야기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도 매우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볼에 대한 소식인데요. 최근에 심볼이 에어드랍이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바이낸스도 일정이 나왔고 조만간에 어피트도 순차적으로 이제 지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램 보유 거래소 순위, 바이낸스, 빗썸, 후오비 글로벌, 비트렉스, 폴로닉스, 쿠코인, 오케이 뭐 등등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즉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대목은 코리니 분들은 잘 아셔야 돼요. 빗썸, 후오비, 바이낸스에 대한 이런 프리미엄 추이를 좀 보면서 그리고 유동수 추이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 아이폰용, 안드로이드용 데스크탑용 어플이 개발이 되어서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이자가 들어오는데 이자가 좀 쏠쏠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설프게 하시는 분들은 하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제대로 테스트 해본 뒤에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즉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내 돈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는 질문이 안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소하게 뭐 1,000원이나 10,000원 정도로 테스트를 한 두세 번, 많게 5-6번 습관이 될 때까지 테스트를 해본 뒤에 하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만약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그리고 댓글 중에 되게 개념 박힌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원래 램은 심볼 변경밖에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근데 갑자기 커뮤니티에서 좀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원래 에어드랍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는데 갑자기 에어드랍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이 되면서 에어드랍 소식이 나왔었고 그 에어드랍 소식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뭐 찍어냈다라는 측면으로 좀 보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약간 좀 매운맛으로 써 놓으셨던 분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꾸 바보같이 NXT와 이그니스를 갖다 대며 비교하는데 미련하고 우매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심볼은 램과 생각해선 무조건 후회한다. 앞으로 재단에서 추진하는 메인 프로젝트는 90%가 심볼이고 역량 또한 비교 불가이며 애초에 탄생 베이스가 램이며 그걸로 4년 동안 개발해서 만든 것이 심볼이다. 물론 처음 출근과 동시에 일시적으로 풀려 가격이 하락할 수 있지만 순식간에 회복하고 날아갈 것 같다. 뭐 상장이 되고 난 뒤에는 며칠간 올라갔다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에어드랍용을 어떻게 계속 가지고 가는 것 대비보다 일정 좀 팔고
다시 한번 잡는 형태가 전 낫다라고 봅니다. 그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넴에 또 추가 소식이 있는데요. 넴 3일의 신보를 지급을 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보게 되면 자, 넴의 가격에 대한 추이를 알 수 있습니다. 넴 심볼 부분에 있는 가격 추이를 대충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학개미의 증시 손대나 거래대금 2달 새 38%다 라는 내용인데요. 기사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은 국내 주식 부분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다 라는 걸 해당에 있는 이 그림으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었고, 아무래도 요새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죠. 지지부진하는데 사람들은 성격이 급한 것 같습니다. 역시 한국인은 투자 부분에 있어서 성격이 매우 급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이 거래 대금이 어느 쪽으로 흘러갔냐가 중요하겠죠. 해외 주식 부분에 있어서 증가 추이와 그리고 비트코인 쪽에 대한 증가 추이가 뚜렷하게 보여주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K팝 코인의 국제 가상자산 거래소 에서 상장이 됐다라는 소식인데,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보시면서 요런 게 있구나 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인도맥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다양한 쪽에 있는 서비스를 지원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K팝 홀딩스라는 쪽은 저는 그렇게 제가 이쪽 엔터 쪽에 대한 지식도 많고 어떻게 돌아가는 측면인지도 너무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아직 K-팝의 NFT를 작동시켜가지고 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 아닙니다. 되긴 하겠지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게 저는 차라리 좀 더 괜찮은 위주로 투자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룸 네트워크가 2분기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 개발, 그리고 토큰 수합, 헬스케어 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도 룸 스테이킹 현대화, 스마트 체인 룸 고정, 그리고 파생 모델, 토큰, 디파이 등등이 있습니다. 뭐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부분에 가장 눈에 좀 담아야 될 포인트는 멀티체인의 NFT와 롬체인, 디파이의 롬체인에 좀 집중을 해보자.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롬의 네트워크에 디파이, NFT 좋은 건 다 들어갔죠. 멀티체인까지 들어갔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룸이 쉬지 않고 올라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오스의 뭐 또 추가적인 2분기 소식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에더노스에서 1000명 이상의 에더노스 커뮤니티 회원이 줌 회의에 참석을 해서 줌 구성원의 10명을 무작위 그룹에 자동으로 할당을 시켜서 여기에서 무언가를 좀 토론을 하고 뭐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좀 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할당 추이도 나오게 되고 분배 과정도 있고, 그리고 뭐 요런 걸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올지는 그때 가보고 나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온다라는 것과, 뭐 짧게 이야기하면 덴라이머의 B1 지분과 이오스 지분을 포기하고 커뮤니티로 들어왔다. B1은 B1대로 프로젝트 개발하고 덴은 중심으로 이오스 커뮤니티에 집중시키고 있다. 뽀삐하고 있는데, 역시나 사람들은 가냐 이 소식으로 안 가냐 뭐 이런 쪽에 집중이 되어져 있겠죠. 네, 그리고 점차 경제가 서서히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을 좀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일종의 장치라고 볼 수 있는 백신 여권 도입이 좀 더 가속화가 되어가고 있죠. 뭐 EU 같은 경우에도 6월 달부터 여권 도입을 하겠다. 왜 6월 달부터일까요? 당연히 뭐 올림픽도 있고 그 뒤에 또 동계올림픽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이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EU는 EU의 관광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외국인이 필수로 필요하는 그런 존재감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빨리 받는 부분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점차 더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매번 제가 일찍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 백신 요건에 대한 속도가 붙으면 붙을수록 정말 무섭게 빠르게 경제 회복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은 항상 눈치만 보고 있죠.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늦게 할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출장자 비중도 꽤 되기 때문에 눈치를 좀 보다가 좀 스타트를 늦게 끊긴 하겠지만 진행이나 진척률 추이는 좀 더 일찍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했었을 때에 따른 뭐 장점과 단점, 순기능과 역기능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지금의 백신 요건에 대한 속도가 좀 더 많이 붙었구나, 그리고 미국도 조만간에 시스템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 이쪽에 또 채택이 어떤 블록체인 회사랑 되는지도 좀 유심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리 보는 4월달 추이를 보게 되면요, 오펙이 장관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1일날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재보궐 선거가 사전 투표가 3일까지, 1일부터 해서 3일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뭐 우리 소비 부분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GV 영화 관람료가 1,000원 인상된다라고 합니다. 2일부터죠. 그리고 SK, LG, ITC와 3차 소송 예비 판결문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4일날은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무래도 특수보건교사 접종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재난지원금 순차 지원이 진행이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어떻게 보면 벚꽃 축제 관련되어져 있는 통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아쉽죠? 네,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나머지 1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새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좀 재미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세입세출 부분에 있어서 국회 예산처 자료 기반으로 나왔던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아마 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거의 다 지긋이 저보다 다 누나분들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일정 들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서 이 점을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득세 추이는 점차 감소할 것입니다. 여기부터 이제 2020년, 21년도 때부터는 서서히 떨어지는 추세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게 될 거니까 어떤 쪽을 많이 건드렸냐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이쪽과 앞으로 이쪽을 많이 건들게 될 것이고, 추가로 이쪽도 나중에 건들 수도 있고 이쪽도 충분히 건들 수가 있습니다. 그 점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참, 그리고 부동산세 건들면서 증여세와 또 약간의 요런이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세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왜 그러냐, 조세 체계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에 들어가져 있다라는 정도로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코리니 분들도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추이를 보게 되면 국세와 지방세 비중 추이만 봐도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 앞으로 지방 쪽에 대한 빵꾸나는 부분을 어떻게 잘 메꿀지도 전 매우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여기서 충당금이 어느 정도를 가져가냐가 중요하겠죠. 충당금 추이는 앞으로 여기에서 어느 정도로 가져가게 되냐면
5조 원에서 많게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8조 원대까지는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예산 추이가 종합부동산세 보게 되면 자 전년 동기 대비 거의 54%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쵸? 그래서 대략 5조 원대를 지금 맞춰놨는데 더 늘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 부동산 하나로 인해서 60여 가지의 복지와 연결이 되어져 있으니 일정 부동산이 마냥 오른다라고 해서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 건보료도 일정 금액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피부양자도 이탈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떠한 또 현상이 일어나냐? 그만큼 건보료 자체가 인상 올라가기 때문에 기타 집값에 대한 유지비가 꽤 많이 나간다라는 것이죠. 즉 보유세 내야죠. 여기에 건보료도 지역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직장인이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좀 체감상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여기 보시면 공시지가를 90%로 2025년 이후부터는 90%까지 올리겠다라는 계획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시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모든 복지적인 부분에 연동이 걸려져 있어서 여기서 혜택을 많이 못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고 여기에 따른 뭐 보유세에 대한 추이도 엄청나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 서울에 있는 집값 자체가 계속 내 집은 9억 원 밑에 있는 서울에도 9억 원 밑에 있는 집이 그래도 일부 있죠. 근데 어차피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차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 대비라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올라가면 9억이 밑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없겠죠. 그럼 9억 원 이상은 더 보유세가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비중이 큽니다. 그럼 1년에 많이 낸다 하면 뭐 평균적으로 800에서 1000만 원 언저리가 나오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정치적 실패가 없다라는 거에 대한 리스크, 없다라는 가정하와 그리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없고 그런 붕괴가 없다라는 전제 조건을 좀 끄집어낸다라고 하고 현 상태로 만약에 간다라고 했었을 때 요 정도 언저리인데 뭐 세상이 그렇게 뭐 평화롭게 가진 않죠. 뭐 10년 또는 20년 사이에 한 번씩은 충격을 줬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집은 있긴 있대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유동성 없이 집을 갖고 있다 보면 결국엔 본인한테 상당히 부담으로 올 확률도 꽤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자 집을 대출로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샀어요. 그런데 대출금 갚아야 되죠. 보유세 내야 되죠. 보유세가 1000만 원이면 연봉 5천만 원짜리 직장인이 1000만 원만 까여도 5천만 원 자체가 또 세전 5천인 거죠. 대기업 기준으로. 그러면 거기가 실제 받는 돈이 4천만 원 언저에서 3천 후반대일 것인데 거기에서 일단 1000만 원을 또 깝니다. 그러면 실제 2천만 원인데 생활비 쓴다라고 하면 생활비가 또 인플레가 뭐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겠죠. 또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또 아이 태어난다라고 하면은 돈 모을 게 없어요. 예, 돈 모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집값은 또 가만히 있냐? 더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예, 적당히 올라갈 겁니다. 전 많이 올라간다라는 주장보다는 인플레 대비 정도까지만 보는 입장입니다. 아까도 불확실성 두 가지를 제외한다라고 본다라고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거를 일반 직장인이 언젠가는 은퇴를 하는 시점이 될 텐데 그 정도의 연봉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냐? 유지비가 될 것이냐? 1000만 원도 못 보는 은퇴자들도 수두룩한데 말이죠. 즉 이제는 서울권에 있는 앞으로 시간이 10년, 20년 지났을 때 진정한 부자 빼놓고서는 쉽진 않는 문턱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세금에 대한 부담률 추이를 어느 쪽으로 높이고 있냐면 뭐 제가 뭐 지어낸 건 아니고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YOY로 50% 이상 계속 올려 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전반적인 노동소득
에 대한 근로자 수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대체 부분에 있는 금융 쪽에 대한 자산군한테 세금을 분배하는 효과로 조세연구원들이 그렇게 맞춰 나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예비비로 좀 여유 자금도 좀 준비를 해두시고 그거에 따른 또 투자도 열심히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이런 이야기를 번외적으로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